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실 때 사실 여러분은 아주 정교한 물리 실험을 하나 끝내신 겁니다. 밤새 여러분의 몸은 어떤 힘 하나와 조용히 협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협상의 결과가 여러분이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는 그 순간에 딱 정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기묘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째깍째깍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부엌으로 걸어가 커피잔을 들어 올리시는 그 순간이 사실 여러분의 하루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순간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그 커피잔을 설거지통에 넣으실 때쯤이면 여러분은 아침보다 1cm에서 2cm 정도 작아져 있습니다. 매일 예외 없이 조용히요. 이게 무슨 미신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자로 재면 나오는 물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하나를 실마리 삼아서 끝까지 당겨보면 우리가 등이라고 허리라고 척추라고 부르는 그 구조물이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물건이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허리 통증을 없애는 비법을 알려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자세가 좋고 어떤 스트레칭을 몇 번 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오늘 파고들 건 훨씬 더 근본적인 겁니다. 중력이라는 힘이 지구 위의 어떤 구조물에게 무슨 일을 하는가, 그리고 4억 년쯤 되는 시간 동안 그 구조물이 그 힘과 어떤 거래를 해왔는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여러분의 척추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중력이에요. 척추는 그저 그 중력이 남긴 아주 자세한 기록물일 뿐이고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딱딱한 바닥이라는 걸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실 수 없게 되실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주 익숙한 그림에서부터 출발해 보죠.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몸이 좀 무겁습니다. 어깨가 뻐근하고요. 그때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푹신한 소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몸을 푹 던지시겠죠. 등받이가 스르륵 몸을 감싸 안고 엉덩이는 쿠션 속으로 쏙 가라앉고 어깨에 힘이 스르르 풀립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죠. 오우, 좋다. 살 것 같다.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아주 단순한 결론 하나를 자동으로 내려버립니다. 편안하면 좋은 거다. 몸이 편하다고 느끼면 그건 몸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몸이 불편하다고 느끼면 그건 몸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 논리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걸 설계했습니다. 매트리스를 고를 때 우리는 뭘 기준으로 삼습니까? 얼마나 푹신한가입니다. 의자를 고를 때는요, 얼마나 몸을 잘 감싸주는가입니다. 신발을 고를 때는요, 얼마나 쿠션이 좋은가입니다. 자동차 시트, 사무실 의자, 비행기 좌석,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까지 전부 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설계되어 있어요. 몸이 힘을 덜 받게 하는 것. 그리고 이건 실제로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로요. 저는 지금 소파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아침 커피를 홀짝이는 시간은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손에 꼽히게 훌륭한 겁니다.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편안함은 좋은 거다. 몸이 힘을 덜 받을수록 몸은 쉬는 거다. 쉬면 회복되는 거다. 아주 매끄럽고 아주 상식적이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류는 아주 작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워낙 작아서 수백 년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류는 바로 이 문장 안에 있습니다. 몸이 힘을 덜 받을수록 몸은 쉰다. 이 문장 참인 것 같으시죠? 그런데 이 문장은요, 여러분의 몸을 벽돌 더미라고 가정할 때만 참입니다. 벽돌을 쌓아놓은 더미는 위에서 누르는 힘이 없을수록 안전하죠. 힘이 아예 없으면 가장 무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벽돌 더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척추는 절대로 결코 벽돌을 쌓아 올린 기둥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서 있는 겁니까?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질문인지부터 느껴보셔야 해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든 서 계시든 상관없이 머리가 목 위에 얹혀 있죠. 그 머리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볼링공 하나쯤 됩니다. 4kg에서 5kg 사이요. 그 볼링공이 지금 손가락 2마디 굵기의 목뼈 위에 아슬아슬하게 얹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24개 남짓한 등뼈가 쭉 이어져 있고요. 여기서 리처드 파인만이라면 뭐라고 물었을까요? 그는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는 이름을 아는 것과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척추라는 이름을 압니다. 하지만 그게 실제로 어떻게 우리를 서 있게 만드는지는요. 그래서 물리학자처럼 계산을 해봅시다. 걱정 마세요. 숫자 나열은 안 할 겁니다. 그냥 생각만 따라와 주시면 돼요. 만약에 척추가 정말로 벽돌 기둥이라면, 그러니까 뼈 위에 뼈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 구조물이라면 그 기둥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이건 공학자들이 실제로 따져본 문제입니다. 답은 놀랍습니다. 근육과 인대를 다 걷어내고 뼈랑 디스크만 남긴 척추는요, 위에서 몇 킬로그램만 눌러도 그냥 휘어져 버립니다. 사람 한 명의 상체 무게조차 못 버텨요.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이걸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손 위에 낚싯대를 하나 세워보시는 겁니다. 아래쪽 끝을 손바닥에 대고 위로 쭉 세워요. 그러고 손을 놓으면 팍 쓰러지죠. 낚싯대 자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낚싯대는 물고기를 낚아 올릴 만큼 강합니다. 그런데 세로로 세워놓고 위에서 누르면 길고 가느다란 물건은 그냥 옆으로 휙 꺾여버려요. 이걸 공학에서는 좌굴이라고 부릅니다. 기둥이 부러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배가 불러서 무너지는 현상이요. 여러분의 척추는 물리적으로 보면 딱 그 낚싯대입니다. 길고 가늘고 마디가 24개나 있어서 관절마다 꺾일 수 있어요. 벽돌 기둥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벽돌 기둥보다 훨씬 더 불안정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안 쓰러지고 계시죠? 어제도 안 쓰러졌고요. 왜죠?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을 세워두고 있는 건 뼈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세워두고 있는 건 장력입니다. 당기는 힘이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 몸을 지탱하는 게 아래에서 받쳐주는 힘이 아니라 사방에서 잡아당기는 힘이라는 겁니다. 척추 주변을 감싸고 있는 수십 갈래의 근육과 인대가 사방에서 이 낚싯대를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어요. 자,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당기고 옆에서 당기고요. 그 당기는 힘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순간 낚싯대는 안 휘어집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져요. 자, 여기서 저희가 오늘 끝까지 함께 들고 갈 그림 하나를 꺼내겠습니다. 현수교입니다. 여러분, 큰 강 위에 걸려있는 현수교를 떠올려 보세요. 저 멀리 2개의 높은 탑이 서 있고 그 사이로 굵은 케이블이 활처럼 늘어져 있고 거기서 수십 개의 가느다란 줄이 아래로 뻗어 내려와서 다리 바닥을 붙들고 있는 그 다리요. 그 위로 트럭이 지나가고 버스가 지나갑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다리는 뭐가 떠받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반사적으로 탑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저 높은 2개의 기둥이 다리를 받치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잘 보세요. 다리 바닥 밑에 기둥이 있습니까? 없어요. 강 위에 뜬 그 수백 미터 구간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뿐이에요. 그 다리를 붙들고 있는 건 위에서 잡아당기는 케이블입니다. 탑이 하는 일은 그저 케이블이 당길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뿐이에요. 다리를 실제로 들고 있는 건 장력입니다. 당기는 힘이요. 이해되시죠? 현수교는 밀어 올리는 구조물이 아니라 당겨 올리는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척추가 정확히 그 구조예요. 등뼈들은 탑이고 근육과 인대는 케이블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앉아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수십 가닥의 케이블이 지금도 팽팽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아까 그 상식적인 문장이 갑자기 이상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몸이 힘을 덜 받을수록 몸은 쉰다. 현수교한테 이 말을 해보세요. 다리야, 너 너무 힘들지? 케이블들이 너를 하루 종일 팽팽하게 당기고 있잖아. 그 장력 좀 쉬게 해줄까?
케이블 몇 개만 뚝 끊어줄게. 그러면 편해질 거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가 쉬는 게 아니라 다리가 무너집니다. 명심하세요. 현수교에게 장력은 부담이 아니라 존재 조건입니다. 케이블이 당기는 힘이 곧 다리를 다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힘이 사라지는 순간 다리는 편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강물로 툭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충격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푹신한 소파가 여러분에게 해주는 일이 정확히 뭡니까? 소파는 여러분 몸의 장력을 대신 받아줍니다. 등받이가 상체를 붙들어주고 쿠션이 골반을 감싸주고 팔걸이가 어깨를 받쳐줘요. 그러면 여러분 몸 안의 케이블들은 뭘 합니까? 일을 안 합니다. 놓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파에 몸을 던지면서 어우 좋다 하고 느끼는 그 감각의 정체는요, 케이블이 쉬는 감각이 아닙니다. 그건 케이블이 잘려나가는 감각이에요. 물론 진짜로 잘리는 건 아닙니다. 이건 비유예요. 하지만 물리적으로 벌어지는 일의 방향은 정확히 그렇습니다. 다리의 케이블을 하루에 몇 시간씩, 매일매일 몇 년씩 놓아두면 그 케이블은 어떻게 될까요? 안 쓰는 케이블은 가늘어집니다. 몸은 놀랍도록 실용적인 회계사거든요. 안 쓰는 자산은 팔아버립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편안하다고 느낀 그 수천 시간이 사실은 여러분 몸의 케이블을 조금씩 정리해고하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단순해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러면 딱딱한 바닥은 뭡니까? 딱딱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면 케이블이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 잠깐만요. 누워있으면 어차피 중력을 안 받는 거 아닌가요? 누워있는 게 소파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편한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전제는요, 딱딱한 바닥이 푹신한 소파의 더 불편한 버전이라는 겁니다. 즉, 둘 다 몸을 받쳐주는 표면인데 하나는 편하고 하나는 불편하다는 거죠. 그냥 정도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둘은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종류가 아예 다릅니다. 왜냐고요? 표면이 몸에게 되돌려주는 힘의 성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오래된 법칙 하나를 꺼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다 배우셨던 그거요.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있다. 뉴턴이 300년쯤 전에 정리한 겁니다. 이 법칙이 뜻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바닥을 누르면 바닥도 정확히 똑같은 힘으로 여러분을 밀어 올립니다. 여러분이 바닥을 60kg으로 누르면 바닥도 60kg으로 밀어 올려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엉덩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크기가 아니에요. 핵심은 분포입니다. 딱딱한 바닥은 변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등이 닿는 모든 지점에서 정직하게 힘을 되돌려줘요. 어깨뼈가 닿은 곳, 갈비뼈가 닿은 곳, 골반이 닿은 곳 전부 다 압력을 되돌려 받습니다. 그 힘은 여러분이 준 만큼 그대로 돌아와요. 거짓말을 안 합니다. 푹신한 매트리스는요, 변형됩니다. 무거운 부분이 푹 가라앉아요. 엉덩이가 가라앉고 어깨가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허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리는 공중에 붕 뜹니다. 다리로 치면 케이블 몇 개가 늘어져서 다리 바닥 가운데가 축 처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몸은 뭘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몸은 그 처짐을 보정하려고 합니다. 허리 주변 근육이 밤새도록 미세하게 수축하면서 그 빈 공간을 붙들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8시간을 자고도 허리가 뻣뻣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육이 밤새 쉰 게 아니에요. 몰래 야근을 한 겁니다. 여기서 진짜 기묘한 게 뭔지 아세요? 딱딱한 바닥에서는 오히려 근육이 일을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정할 게 없으니까요. 표면이 정직하게 받쳐주니까 케이블은 처음으로 자기 일이 아닌 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바닥은 불편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정직한 표면 위에서만 진짜로 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그런데 왜 딱딱한 바닥에 처음 누우면 그렇게 불편하죠? 몸에 좋은 거면 좋게 느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질문이 오늘의 진짜 심장부로 가는 문입니다. 왜 몸에 좋은 게 좋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도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전제는 우리 몸의 감각이
몸에게 좋은 걸 알려주는 나침반이라는 겁니다. 좋으면 좋다고 신호를 보내고 나쁘면 나쁘다고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의 감각은 그런 나침반이 아닙니다. 몸의 감각은 좋고 나쁨을 재는 게 아니라 변화를 재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고유수용 감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눈을 감고도 내 팔이 어디 있는지 아는 능력이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손을 아무데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손이 지금 어디 있는지 맞춰보세요. 맞추시죠? 보지도 않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근육 안에, 관절 안에, 인대 안에, 그리고 피부 아래에는 수백만 개의 아주 작은 감지기가 박혀 있습니다. 얼마나 늘어났는지, 얼마나 눌렸는지, 어느 각도로 꺾여 있는지를 재는 감지기들이요. 그것들이 초당 수천 번씩 뇌한테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 보고서를 모아서 뇌는 몸지도를 그려요. 지금 내 몸이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지도요. 자,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 그 감지기들은 뭘 먹고 삽니까? 압력을 먹고 삽니다. 정확히는 압력의 변화를 먹고 살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아주 푹신한 소파에 몸을 파묻으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사방으로 부드럽게 흩어집니다. 어디가 얼마나 눌리는지 경계가 흐릿해져요. 감지기들이 뇌한테 올리는 보고서가 이렇게 됩니다. 뭔가 전체적으로 좀 눌린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딱딱한 바닥에 등을 대면요. 압력이 아주 선명하게 갈립니다. 어깨뼈 여기, 갈비뼈 여기, 골반 여기. 어디는 닿고 어디는 안 닿아요. 그 경계가 칼같이 선명합니다. 감지기들이 올리는 보고서가 이렇게 바뀌어요. 왼쪽 어깨뼈, 아래쪽 모서리, 강한 압력, 오른쪽 어깨뼈, 압력 약함, 허리 아래, 접촉 없음, 골반 왼쪽, 압력 강함, 오른쪽 약함. 이해되시죠? 딱딱한 바닥은 벌이 아닙니다. 딱딱한 바닥은 뇌에게 주는 아주 선명한 지도예요. 해상도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옵니다. 뇌 안의 몸 지도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건 계속 새로 그려지는 지도입니다. 좋은 보고서가 안 올라오면 지도가 흐려져요. 여러분 뇌 속에서 여러분의 허리가 점점 뿌옇게 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멀스멀요.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뇌의 지도가 얼마나 빨리 흐려지고 얼마나 빨리 선명해지는지는 아직 활발하게 연구 중인 영역이에요. 하지만 감각 입력이 뇌 지도를 만든다는 큰 그림 자체는 아주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현수교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현수교에는 뭐가 달려 있는지 아십니까?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케이블마다 장력 감지기가 붙어 있어요. 관제실에서는 어느 케이블이 얼마나 팽팽한지를 실시간으로 봅니다. 왜냐고요? 그걸 봐야 다리를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어느 케이블이 느슨해졌는지 모르면 다리를 고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그 관제실입니다. 그리고 딱딱한 바닥은 센서에 전기를 다시 넣어주는 일이에요. 관제실 모니터가 뿌옇게 흐려져 있다가 갑자기 번쩍하고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딱딱한 바닥에 누우면 불편한 겁니다. 그 불편함은 손상 신호가 아니에요. 그건 정보량이 갑자기 폭증한 감각입니다. 오랫동안 뿌옇던 화면이 갑자기 고화질로 바뀌면 처음에는 눈이 피곤하죠. 그런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동안 불편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은 사실은 여러분의 뇌가 오랜만에 자기 몸을 제대로 보고 있는 감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허리가 심하게 아프신 분, 다리로 저릿한 게 내려가시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실험처럼 해보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물리 이야기지 치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던져놓고 아직 대답 안 한 게 하나 있죠. 여러분의 키가 하루 종일 줄어든다는 그 이야기요. 도대체 왜 줄어드는 겁니까? 뼈가 줄어들 리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뼈는 안 줄어들어요. 뼈는 하루 만에 짧아지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건 뼈 사이입니다. 여러분의 등에는 24개 남짓한 등뼈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23개쯤 되는 디스크가 끼어 있습니다. 목에서 꼬리뼈까지 쭉이요. 디스크는 뼈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물주머니예요.
정확히는 아주 질긴 섬유로 겹겹이 감싼 주머니 안에 젤 같은 물질이 꽉 차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젤의 거의 8알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척추는 뼈 24과 물주머니 23이 번갈아 쌓여 있는 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키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그 물주머니들의 두께를 다 합친 겁니다. 자, 이제 아침 커피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아침에 눈을 뜨고 부엌에 가서 커피잔을 드는 그 순간 여러분의 물주머니 23개는 밤새 물을 잔뜩 머금어서 통통하게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하루 중 가장 키가 큰 순간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서고, 걷고, 앉고, 또 앉고, 또 앉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중력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여러분의 물주머니들을 위에서 누릅니다. 그러면 물주머니에서 물이 조금씩 삐져나옵니다. 스펀지를 손으로 꽉 쥐면 물이 흘러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저녁이 되면요, 물주머니 23개가 각각 아주 조금씩 납작해져 있습니다. 하나당 0.5mm 정도라고 쳐도 23개를 다 합치면 1cm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녁에 아침보다 1cm에서 2cm쯤 작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묘한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은 지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도요. 째깍째깍이요. 자로 재면 나옵니다. 옷가게에서 바지 기장을 잴 때 아침에 재는 것과 저녁에 재는 게 다른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의 가장 극적인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구 밖에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에 올라간 사람들 이야기예요. 무중력 환경에 며칠 있으면 사람 키가 몇 센티씩 커집니다. 몇 밀리가 아니라 몇 센티요. 그 사람들 뼈가 자란 게 아닙니다. 물주머니들이 아무도 안 누르니까 원래 두께로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지구로 돌아오면 며칠 만에 도로 줄어듭니다. 중력이 다시 계산서를 내미는 거죠.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의 키는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키는 중력과 여러분 몸 사이의 협상 결과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계기판이에요. 아침 커피를 들 때의 여러분과 저녁에 그 잔을 씻을 때의 여러분은 물리적으로 다른 크기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훨씬 더 기묘한 질문이 하나 올라옵니다. 밤새 그 물은 어디서 다시 들어오는 걸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놀라운 대목입니다. 진짜예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 몸의 조직들은 대부분 어떻게 먹고 삽니까? 혈관을 통해서죠. 피가 산소랑 영양분을 배달해주고 쓰레기를 실어 나갑니다. 근육에도 혈관이 있고 뼈에도 혈관이 있고 심지어 눈에도 있어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곳에 그 배달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크에는요, 혈관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아기 때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사라져요. 어른이 되면 디스크 안쪽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관이 없는 조직이 됩니다. 배달 트럭이 아예 못 들어가는 동네예요. 그러면 이 물주머니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까요? 23개나 되는데요. 하루 종일 몸무게를 받아내는 중노동을 하는데요. 여기서 파인만이 늘 하던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는 어떤 현상을 이해했다고 생각될 때 그 안에 숨어있는 전제를 하나씩 벗겨내야 한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게 아니라고요. 자, 벗겨봅시다. 혈관이 없다. 그런데 살아있다. 그러면 영양분은 다른 길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 길이 뭐냐? 답은 이겁니다. 디스크는 눌렸다 풀렸다 하는 걸로 먹고 삽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손에 스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펀지가 물이 담긴 그릇 안에 들어있어요. 스펀지를 꽉 쥐면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고 손을 놓으면 그릇의 물이 스펀지 안으로 쏙 빨려 들어갑니다. 디스크가 정확히 그 스펀지입니다. 누르면 물이 나가고 풀면 물이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올 때 그냥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주변 조직에 녹아있던 산소랑 당분이 물에 실려서 같이 들어옵니다. 나갈 때는 노폐물이 물에 실려서 같이 나가고요. 그러니까 디스크에게 압력의 변화는 곧 밥입니다. 눌렸다 풀렸다 하는 그 리듬이 디스크가 밥을 먹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다른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통로가 없어요. 자, 이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무서운 문장이 나옵니다.
완벽한 휴식이 곧 굶기는 일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완벽한 휴식이 곧 굶기는 일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1시간째요. 자세도 나쁘지 않아요. 등받이에 잘 기대고 있고 허리도 안 아프고요. 아주 편안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여러분의 허리가 쉬고 있죠. 그런데 디스크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스펀지가 1시간째 꽉 쥐어져 있는 겁니다. 계속요. 물이 나갈 만큼 다 나가고 새물은 한 방울도 안 들어옵니다. 산소도 안 들어오고요. 당분도 안 들어오고요. 노폐물은 안에 그대로 고여 있고요.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하루 8시간이 되고 그게 몇 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디스크는 편안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동안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굶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묘합니다. 그리고 정반대의 이야기도 성립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걷습니다. 한 발 디딜 때마다 디스크가 살짝 눌렸다가 살짝 풀립니다. 팡팡팡. 걸음마다 스펀지가 쥐어졌다 놓아졌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밥입니다. 여러분이 걸을 때마다 여러분의 디스크는 물을 한 모금씩 마시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몸을 쓰는 걸 소모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쓰면 닳는다. 아끼면 오래 간다. 그런데 디스크한테는 그 논리가 정확히 거꾸로 뒤집힙니다. 안 쓰면 굶어요. 움직임이 곧 식사입니다. 여기서 현수교를 다시 불러올게요. 현수교의 케이블도 똑같습니다. 다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트럭이 많이 다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위험한 건 케이블이 어느 한 상태로 굳어버리는 겁니다. 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각도로 똑같은 힘만 받고 있으면 딱 그 지점만 피로가 쌓여서 뚝 하고 갑니다. 다리는 흔들려도 되는 구조물이에요. 흔들려야 힘이 골고루 퍼지거든요. 다리한테 무서운 건 하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중입니다. 여러분의 척추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무서운 건 힘이 아니에요. 무서운 건 변하지 않는 힘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보죠. 밤에 딱딱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눕는 게 왜 특별한 걸까요? 간단합니다. 그건 하루 중에서 스펀지를 놓아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등을 바닥에 대는 순간 디스크 위에 올라가 있던 상체 무게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수직으로 눌리던 압력이 뚝 떨어져요. 그 순간 스펀지가 물을 쏙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푹신한 매트리스에서는 이게 반쪽만 일어나요. 왜냐고요? 몸이 가라앉으면서 척추가 휘어지니까요. 휘어진 쪽은 여전히 눌려 있습니다. 스펀지를 놓아준 게 아니라 쥐는 손의 각도만 바꾼 겁니다. 물은 여전히 못 들어옵니다. 딱딱한 바닥은 손을 완전히 펴는 겁니다. 그게 차이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좀 이상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설계를 한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설계잖아요.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는 부품이 하필이면 혈관이 없어서 압력 변화로만 밥을 먹습니다. 엔지니어가 이런 설계도를 가져오면 그날로 잘립니다. 왜 굳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상상 실험을 하나 해봅시다. 저는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합니다. 파인만도 이런 걸 아주 좋아했어요. 그는 어떤 문제가 안 풀리면 조건을 아예 극단으로 밀어버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라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극단으로 밀어봅시다. 만약에요, 인류가 지구가 아니라 중력이 거의 없는 곳에서 진화했다면 척추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눈을 감고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는 위아래가 없어요. 떨어진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커피 잔을 놓으면 그 자리에 그냥 둥둥 떠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4억 년쯤 생명이 진화했다고 쳐봅시다. 자, 첫 번째, 그 생명체의 척추에 S자 곡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고요? S자 곡선이 왜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건 위에서 내리누르는 힘을 옆으로 흘려보내려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낚싯대 기억나시죠? 곧게 세운 막대는 위에서 누르면 확 꺾입니다. 그런데 살짝 굽은 스프링은요? 눌러도 안 꺾여요. 그냥 살짝 더 굽었다가 다시 펴집니다. 여러분, 척추의 3개의 굽이는 스프링 3개를 직렬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위에서 오는 충격을 3번에 나눠서 삼키려고요. 그런데 누르는 힘 자체가 없는 세계에서는요, 스프링이 필요 없습니다. 그 세계의 척추는 아마 곧은 막대이거나 아니면 아예 물고기처럼 좌우로 물결치기 좋은 형태일 겁니다. 두 번째, 그 생명체한테 두꺼운 디스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디스크는 충격을 삼키는 물주머니잖아요. 삼킬 충격이 없는데 왜 물주머니를 23개나 달고 다니겠어요? 아마 아주 얇은 연골 정도만 남겠죠. 세 번째, 그 생명체한테 항중력근이 있을까요? 항중력근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를 안 쓰러지게 붙들어주는 근육들입니다. 등 뒤쪽 기둥처럼 붙어있는 근육들이요. 당연히 없습니다. 저항할 중력이 없는데 항중력근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 세 개의 생명체는 아마 아주 가느다랗고 아주 길고 근육은 최소한만 있는 형태일 겁니다. 그리고 그 세 개에는 소파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소파가 하는 일이 중력을 대신 받아주는 건데 받아줄 중력이 없으니까요. 그 세계에서 소파는 아무 쓸모가 없는 물건입니다. 자, 이제 반대로 뒤집어 봅시다. 지금 여러분 몸에 있는 걸 하나씩 세어봐요. S자 곡선 3개 있습니다. 두꺼운 물주머니 23개 있습니다. 항중력근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이게 뭘 뜻할까요?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척추에 있는 그 모든 부품은 전부 다 중력이 있어서 생긴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중력이 없었으면 하나도 안 생겼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척추는 뼈로 만든 구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기록물입니다. 중력이라는 힘이 4억 년 남짓 동안 생명한테 뭘 요구했는지가 통째로 적혀 있는 기록물이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허리에 손을 얹으면 손바닥에 닿는 그 따뜻한 굴곡. 그 굴곡은 여러분 몸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건 지구가 남긴 필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내 몸에 뭐가 좋을까? 내 허리한테 뭐가 좋을까? 어떤 매트리스가 내 척추한테 좋을까? 전부 다 나를 중심에 놓고 던진 질문이에요. 그런데 시점을 한번 확 뒤집어 보겠습니다. 나를 빼고 중력을 중심에 놓아보는 거예요. 중력은요, 우주에서 가장 지루한 힘입니다. 진짜예요. 다른 힘들은 다 요란합니다. 전기력은 밀었다 당겼다 하고 자기력은 방향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요. 그런데 중력은요,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언제나 같은 세기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단 한 번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당깁니다. 45억 년 동안요. 지구가 생긴 이래로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구 위에서 생명이 탄생했을 때 그 생명이 마주한 첫 번째 조건이 뭐였을까요? 산소도 아니고 온도도 아니고 물도 아닙니다. 중력이었습니다. 중력은 협상 불가능한 상수예요. 그래서 지구의 모든 생명은 예외 없이 중력과 협상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생명은 물속에 있었죠. 물속에서는 중력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물이 대신 받아주니까요. 물고기는 부력 덕분에 거의 무중력처럼 삽니다. 그래서 물고기 척추는 아주 단순해요. 위에서 누르는 힘을 견디는 구조가 아니라 좌우로 흔들려서 헤엄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4억 년쯤 전에 어떤 생명이 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계산서가 날아왔어요. 물이 대신 내주던 중력 요금을 이제 자기가 직접 내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지루하고 끈질긴 협상이요. 먼저 물고기 척추를 세로로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굴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구비가 생깁니다. 구비가 생기니까 구비 사이에 완충제가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물주머니가 두꺼워집니다. 물주머니가 두꺼워지니까 그 안에 혈관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매 순간 눌렸다, 풀렸다 하는 곳에 혈관을 넣으면 혈관이 다 터지니까요. 그래서 생명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래서 압력 변화로 밥을 먹는 아주 이상한 해법이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이상한 설계는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건 중력이라는 상대와 4억 년 동안 밀고 당기면서 만들어낸 타협안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까지는 통했던 타협안이요.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그 4억 년짜리 협상의 조항 중에 아주 중요한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하루 중 어느 시간에는 그 힘이 반드시 사라진다. 밤이요, 잠이요, 눕는 시간이요. 4억 년 동안 모든 육상 척추동물은 하루의 일부를 반드시 바닥에 몸을 붙이고 보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그 시간에만 물주머니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 리듬 전체가 하나의 설계였던 겁니다. 낮에는 누르고 밤에는 풀고, 낮에는 물을 짜내고 밤에는 물을 채우고, 째깍째깍 4억 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빼먹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척추는 중력을 견디도록 설계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중력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리듬을 타도록 설계된 겁니다. 이게 시점이 뒤집히는 지점이에요. 우리는 중력을 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중력이 내 허리를 짓누른다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중력은 여러분 척추를 만든 조각가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가는 지금도 매일 여러분을 조금씩 다듬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커피잔을 들 때 가장 키가 크고 저녁에 가장 작은 그 현상은요,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협상이 오늘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하루에 1cm씩 눌리고 하루에 1cm씩 부풀어 오르는 그 호흡이 4억 년 된 계약서에 적힌 조항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그 계약을 매일 밤 갱신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채로요. 자,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우리가 아직 안 읽은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제일 이상해요.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아까 그 낚싯대 이야기 기억나시죠? 척추는 세워놓으면 몇 킬로그램에 휘어버리는 가느다란 막대라고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있는 건 사방의 케이블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케이블만으로 정말 충분할까요? 사람이 무거운 짐을 번쩍 들어 올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등뼈에 걸리는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몸무게의 몇 배가 걸려요. 근육이 세게 당길수록 그 당기는 힘까지 전부 다 등뼈를 아래로 짓누르는 힘으로 더해집니다. 이게 좀 얄궂은 부분이에요. 케이블이 다리를 붙들려고 세게 당기면 그 힘이 고스란히 탑을 짓누르거든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근육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숫자가 나옵니다. 뼈가 못 버틸 숫자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 몸이 쓰는 아주 영리한 수법이 나옵니다. 물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걸 들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하나 있죠? 숨을 훅 들이마시고 참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다들 그렇게 해요. 그게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숨을 참고 배에 힘을 주면요, 여러분의 몸통이 통째로 하나의 물풍선이 됩니다. 위에는 횡격막이 뚜껑처럼 막고 아래는 골반 바닥이 받치고 옆은 배 근육이 조여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대부분 물이고요. 물은 눌러도 안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그 물풍선이 팽팽해지는 순간 몸통 전체가 하나의 단단한 기둥처럼 변합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척추 앞쪽에 임시로 기둥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물로 만든 기둥이요. 그리고 그 기둥이 위에서 오는 힘의 일부를 대신 받아냅니다. 등뼈가 짊어질 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통은 유압 시스템입니다. 진짜로요. 굴착기 팔이 어떻게 그 무거운 걸 드는지 아세요? 기름을 가둬놓고 압력을 올려서 듭니다. 여러분 몸통도 정확히 같은 원리를 씁니다. 다만 기름 대신 물을 쓰고 4억 년쯤 먼저 발명했을 뿐이에요. 이걸 현수교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현수교의 탑은 그냥 속 빈 껍데기가 아닙니다. 안쪽에 격벽이 있고 구조가 채워져 있어요. 케이블이 당기는 그 엄청난 힘을 탑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탑 안쪽 구조 전체가 나눠서 버팁니다. 여러분 몸통 안의 압력이 바로 그 안쪽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기묘해집니다. 그 유압 시스템은 언제 켜질까요? 몸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켜집니다. 그리고 필요 없다고 느끼면 안 켜져요. 푹신한 소파에 몸을 파묻고 앉아 있으면 몸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등받이가 다 붙들어주고 있으니까 물풍선을 팽팽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배 근육은 스르륵 풀리고 압력은 뚝 떨어지고 유압 시스템은 조용히 꺼집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요, 안 쓰는 시스템은 반응이 느려집니다. 정작 필요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무심코 집으려고 몸을 숙일 때 그 시스템이 제때 안 켜지는 거예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소파는 여러분 대신 짐을 들어준 게 아닙니다. 소파는 여러분의 유압 펌프 스위치를 대신 꺼둔 겁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안 쓰면 뻑뻑해집니다. 그리고 유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시스템의 형님뻘 되는 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뇌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두개골 안에 못으로 박혀 있지 않습니다. 뇌는 액체 속에 둥둥 떠 있어요. 뇌척수액이라고 부르는 맑은 물이 뇌를 감싸고 척추를 따라 아래로 흘러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물속에 뜬 물건은 사실상 무게가 거의 사라지거든요. 부력 때문에요. 그래서 1.4kg쯤 되는 뇌가 실제로 아래를 누르는 무게는 아주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 안에서도 척추를 따라서도 물이 하중을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아래는 물풍선, 위는 물에 뜬 뇌, 위아래로 전부 다 유압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스스로를 뼈와 근육으로 된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뜯어보면 우리는 물로 지탱되는 존재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뼈는 그 물을 담아두는 틀에 가깝고요. 이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묘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커피 잔을 들 때 그 팔을 뻗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몸통 안에서는 압력이 아주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모르시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 단순한 동작조차 등뼈한테는 훨씬 비싼 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시스템이 조용히 꺼져가고 있으면 몸이 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무 느낌이 없죠?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은 좀 서늘해요. 우리 몸의 감각은 절대적인 값을 못 잽니다. 오직 변화만 잽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아주 천천히 오면 감각은 그냥 그걸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여 버려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침에 커피를 내리면 집안의 향이 확 퍼지죠. 그런데 10분쯤 지나면요, 그 냄새가 안 납니다. 커피 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코가 그걸 배경으로 밀어버린 겁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은 문을 열자마자 커피 냄새 좋다 하는데 여러분은 아무 냄새도 안 나죠. 여러분 몸의 케이블도 똑같습니다. 케이블이 하루아침에 뚝 끊어지면 당연히 느끼시겠죠. 그런데 10년에 걸쳐 아주 조금씩 느슨해지면요, 몸은 매일 그걸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감지 한계보다 작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건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변화가 감지 한계보다 느리다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묘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일을 몸으로 알 수 있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몸은 느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나쁜 측정 장비입니다. 그래서 파인만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는 우리의 직관이 얼마나 자주 배신하는지를 평생 이야기했어요. 눈으로 본 게 진실이 아닐 수 있고 느낌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는 늘 재보라고 했습니다. 느끼지 말고 재보라고요. 아침에 키를 재고 저녁에 다시 재보는 것, 그게 딱 그런 종류의 일입니다. 느낌은 아무 말도 안 해주지만 자는 말을 해주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뭔가 걸리는 게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아까 그 물풍선의 뚜껑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횡격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횡격막은요, 숨을 쉬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같은 부품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협상 이야기에는 아직 안 꺼낸 대목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놀라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협상의 조항이 여러분의 숨쉬기까지 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자연스럽게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척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호흡이 나오냐고요? 여러분, 등 한가운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목 아래에서 허리 위까지요. 거기에 등뼈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개 뼈마디마다 갈비뼈가 좌우로 하나씩 뻗어나가요. 다 합치면 24개입니다. 그 갈비뼈들이 앞으로 둥글게 돌아와서 바구니 같은 걸 만들고 그 안에 심장이랑 폐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직관이 하나 있어요. 갈비뼈는 딱딱한 보호장치다. 심장을 감싸는 헬멧 같은 거다.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다. 그런데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전제는 갈비뼈가 척추에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못으로 박아놓은 것처럼요? 아닙니다. 갈비뼈는 등뼈의 관절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입니다. 24개가 전부 다요. 여러분이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갈비뼈 24개가 전부 살짝 들려 올라가면서 바깥으로 벌어집니다. 우산이 펴지듯이요. 숨을 내쉬면 다시 접히고요.
하루에 20번쯤이 아닙니다. 하루에 2만 번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갈비뼈는 헬멧이 아니라 풀무입니다. 대장간에서 불에 바람 넣는 그 풀무요. 여기서 결정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 풀무가 어디에 달려 있죠? 등뼈에 달려 있습니다. 즉, 갈비뼈가 얼마나 벌어질 수 있느냐는 그 밑에 있는 등뼈가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에 완전히 달려 있어요. 이걸 현수교로 다시 보겠습니다. 현수교의 상판 있죠? 차가 달리는 그 바닥이요. 그 상판이 케이블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케이블이 한쪽으로만 몰려서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상판이 비틀립니다. 그러면 그 위를 달리는 차들도 다 기울어지죠. 케이블 몇 가닥이 상판을 붙들고 있는 방식이 결국 그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갈비뼈가 그 상판입니다. 등뼈가 앞으로 말려 있으면요. 갈비뼈는 위로 못 들립니다. 앞이 막혀 있으니까요. 그러면 폐는 어떻게 될까요? 폐 아래쪽 넓은 부분이 못 펴집니다. 그래서 숨이 가슴 위쪽에서만 얕게 들락날락하게 돼요. 푸스스, 푸스스 하고요. 자, 그럼 딱딱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면요. 이건 정말 단순한 일이 벌어집니다. 등 전체가 평평한 면에 닿아 있으니까 앞으로 말려있던 등뼈가 스르륵 펴집니다. 여러분이 뭘 하지 않아도요. 중력이 알아서 해줍니다. 등을 바닥 쪽으로 조용히 눌러주니까요. 그러면 갈비뼈 24개 위에 얹혀있던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갈비뼈가 처음으로 제대로 벌어질 자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바닥에 몇 분 누워있으면 숨이 저절로 깊어지는 겁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니에요. 이건 기하학입니다. 풀물을 반쯤 접어놓고 아무리 세게 밀어도 바람은 안 나옵니다. 풀물을 활짝 펴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공기가 알아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연쇄가 하나 일어나요. 숨이 깊어지면 몸의 스위치가 바뀝니다. 우리 몸에는 크게 두 개의 모드가 있어요. 하나는 대비 모드입니다. 뭔가 위험할 때 몸이 켜는 모드요.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이 살짝 굽고 숨이 얕아집니다. 다른 하나는 회복 모드예요. 안전할 때 켜지는 모드요. 소화가 잘 되고 근육이 풀리고 숨이 깊어집니다. 여기서 아주 기묘한 건요. 이 스위치가 양방향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마음이 편해지면 숨이 깊어진다.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도 됩니다. 숨이 깊어지면 마음이 편해져요. 몸이 뇌한테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어이, 지금 숨을 이렇게 느긋하게 쉬고 있는 걸 보니 우리 지금 안전한가 봐. 그러면 뇌가 회복 모드로 스위치를 넘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딱딱한 바닥에 등을 대는 그 단순한 행위가 등뼈를 펴고 등뼈가 갈비뼈를 열고 갈비뼈가 숨을 깊게 만들고 깊은 숨이 몸의 모드를 바꿉니다. 도미노처럼요. 여러분이 결심을 하거나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조가 바뀌니까 따라오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는 말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등을 바닥에 대는 건 안 어렵습니다. 그냥 누우면 되니까요. 물리는 가끔 이렇게 친절합니다. 물론 이것도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세와 호흡과 신경계가 서로 얽혀 있다는 건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연결의 세세한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에요. 저는 여기서 확실한 것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까요? 결과적으로 이 엄청난 수수께끼에 대한 정답은 우리 대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쉬는 걸 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척추가 원한 건 리듬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림이 뭐였죠? 편안함은 좋은 것이고 힘은 나쁜 것이고 힘이 아예 없을수록 몸에게 좋다. 그 그림이 틀렸던 이유가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 그림은 몸을 벽돌 더미로 봤기 때문에 틀렸어요. 몸은 벽돌 더미가 아닙니다. 몸은 현수교입니다. 현수교한테 좋은 게 뭡니까? 케이블에 힘이 안 걸리는 겁니까? 아니죠. 케이블에 적당한 힘이, 그러나 늘 조금씩 변하는 힘이 걸리는 겁니다. 다리는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척추도 똑같아요. 하루 종일 눌리다가 밤에 풀립니다. 걸을 때마다 팡팡 눌렸다 풀렸다 합니다. 아침에 커피잔을 들 때는 통통하게 부풀어 있고 저녁에 그 잔을 씻을 때는 조금 납작해져 있고요. 그 오르내림이 곧 살아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밤에 딱딱한 바닥에 몇 분 등을 대는 건 무슨 고행이 아니에요. 그건 하루 종일 팽팽했던 케이블에게 원래 길이를 한번 상기시켜주는 일입니다. 스펀지에게 물 한 모금 주는 일이고요. 뇌한테 내 몸이 어디 있는지 선명한 지도를 다시 그려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소파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침 커피를 소파에서 마시는 그 15분은 여러분의 하루에서 가장 좋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걸 왜 버립니까? 이야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소파가 나쁜 게 아니라 소파만 있는 게 문제입니다. 하루가 전부 다 소파로만 되어 있으면 리듬이 사라지는 겁니다. 눌리기만 하고 풀리지 않는 하루요. 늘 부드럽기만 하고 한 번도 정직하지 않은 하루요. 여러분의 몸이 원하는 건 극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원하는 건 대비입니다. 부드러운 시간과 단단한 시간이 번갈아 오는 하루요. 앉아있는 시간과 일어서는 시간이 번갈아 오는 하루요. 누르는 시간과 푸는 시간이 번갈아 오는 하루요. 그러니까 답은 아주 심심하게도 균형이었던 겁니다. 4억 년 동안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이 대목에서 늘 마음이 좀 놓입니다. 왜냐고요? 이건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중력은 여러분을 벌주지 않습니다. 중력은 여러분한테 화나 있지도 않고요. 중력은 그냥 지루하게, 성실하게 오늘도 같은 방향으로 당기고 있을 뿐입니다. 45억 년째요. 그리고 여러분 몸은 그 힘을 상대하는 법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4억 년 전에 이미 다 배웠거든요.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지식이 작동할 자리를 하루에 몇 분 내주는 것뿐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살짝 불안해지신 분이 계실까봐 한 말씀 드릴게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디스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물을 한 모금씩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간 그 20걸음도, 빨래를 개려고 몸을 숙였다 폈다 한 것도, 늦잠을 자다가 뒤척인 것도 전부 다 그 협상의 일부였어요. 몸은 여러분이 이해하든 못하든 이미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어떤 화가 친구가 그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자네 같은 과학자들은 꽃을 뜯어보고 분석하느라 꽃의 아름다움을 다 망쳐버린다고요. 파인만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그 꽃이 아름답다는 걸 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더 볼 게 있다. 세포의 구조도 보이고 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보이고 그 색이 왜 곤충을 부르는지도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과학은 아름다움을 빼앗는 게 아니라 더한다는 겁니다. 덜 보는 게 아니라 더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등에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등은 그냥 가끔 뻐근한 부위가 아니었어요. 그건 4억 년짜리 협상 기록이고 케이블로 지탱되는 현수교이고 혈관 하나 없이 압력의 리듬만으로 살아가는 23개의 물주머니이고 매일 1cm씩 오르내리는 중력의 계기판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조금 달라집니다. 내일 아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눈을 뜹니다. 몸을 일으키죠. 그 순간 여러분은 하루 중 가장 키가 큽니다. 밤새 23개의 물주머니가 조용히 물을 마셨거든요. 여러분이 부엌으로 걸어가면 걸음마다 그 주머니들이 팡팡하고 밥을 먹습니다. 커피 잔을 들어 올리는 그 순간 여러분 몸 안에 수십 가닥 케이블이 팽팽하게 그 무게를 나눠서 붙듭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이 알아채지도 못하는데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45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방향을 바꾼 적 없는 어떤 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그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오늘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이렇게 아무도 안 물어보는 질문을 붙들고 끝까지 따라가 보는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아침 커피를 들어 올리실 때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키가 큰 순간이라는 걸 한 번쯤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 잔을 씻으실 때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중력과 아주 성실하게 협상을 하나 끝냈다는 것도요. 오늘 하루
살아있는 이 순간을 조금 더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